자, 정치학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제 7, 8월 달에 정치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방식은 뭐 앞에 나와 있는 앞에 우리 했던 두 과목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하고 기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에 하는 방식을 그대로 취하시고요. 그래서 절대 지금 현재는 복잡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안 된다. 일단 이걸 좀 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학이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과다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한 번씩 가다가 약간 제시문이 좀 어렵거나 난해한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정치학은 중요한 게 뭐냐면 통일된 수험서를 좀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지금 만든 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논문이라든지 뭐 개론서라든지 이걸 종합적으로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용들은 이제 다 포함을 시키려고 했던 거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서로 하시는 부분들은 괜찮을 테니까 내용들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도 경제학이지만 사실은 정치학이 약간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된 책이 없다는 게 약간 좀 그게 한계점이 좀 있긴 해요. 그 다음에 바뀐 서울대 정치학 책을 봤는데 우리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바뀐 서울대 정치학 책은 볼만한 내용이 한 5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서울대 정치학의 어떤 비중이나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는 크게 영향력을 못 미친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냥 교재. 그 교재를 열심히 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문제 만들거나 모의고사 만들 때 그 각종 논문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정치학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통일된 책이 없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새롭게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뭔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사실 정치학 쪽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토대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정치교육 내용학 출제 경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일단은 초점은 민주주의론하고 정치 발전의 과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다음에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 세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이게 이제 주 파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국제정치는 제가 볼 때 좀 파트가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사대에서 지금 정치학으로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사범대에 국제정치 전공자들이 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출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이 좀 강점이 많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좀 추가되는 부분들은 아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로 이제 요구하는 파트는 아마 정당과 선거제도, 정부 형태 이쪽에서 많이 요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들어가시는 분들 비중을 본 다음에 국제정치 전공자도 좀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주의론은 모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범교과 주제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특징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경향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정치사상은 뭐 기존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정도를 벗어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정리를 하시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일단은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시험 마지막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정당, 선거제도, 정부 형태, 국제정치.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론에서는 민주주의 유형. 그 다음에 이제 정치사상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사회계약론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시험 치기 전날 많이 도저히 정리가 안 된다. 꼭 정리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파트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집단 같은 경우에는 참여민주주의가 강조되면 시민사회가 다시 한번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사회 부분에 이익집단은 관계되는 내용들 새로 추가를 좀 해놨으니까 그 내용들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참여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이게 사실 좀 밀접한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한번 새롭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좀 전에 이제 뭐 문제가 답이 좀 잘 안 풀린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마 답을 불러드리면 대부분 답은 아실 겁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표현 방식이라든지 묻는 포인트를 좀 달리 물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출 문제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나오면 몰라서 틀린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답을 보면 이건 내가 아는데 이걸 왜 틀렸지? 그 이유는 뭐냐면 문제 해석을 잘못했거나 물어보는 포인트를 잘못 잡았거나,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다 포인트를 주고 물어보는지 항상 그걸 연습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답만 외우시는 건 제발 부탁인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주관식도 찍어야 된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그 정치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왜 한다고 합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정치 공동체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그 대신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다는 말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정치 행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두 가지 측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거죠. 정의, 그 다음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질서, 이런 것들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이상주의적 관점과, 그렇죠,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갈등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권력적 관점, 권력의 획득, 그래서 권력 투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의 문제냐면 정치를 바라볼 때 가치의 문제예요. 이거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할 것이냐, 정치를 바라볼 때 가치적인 문제입니다.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의 문제인데, 정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정치는 우리가 지난번에 항상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죠.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단은 분파이를 합니다. 그죠? 뭐 빵을 한 100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한 놈이 손을 막 듭니다. 들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저놈을 보니까 나랑 똑같이 가져가? 그 분배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분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이걸 누를 수 있어야 질서와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누를 수 있는 힘이 뭐죠? 그게 바로 권력이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정치 권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정치는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치라고 하는 말 속의 가장 핵심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적 관계다라고 하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치 권력적 관계가 이제 형성된다는 건 알겠는데 궁금해지잖아. 그 네가 왜 내한테 자꾸 2개밖에 안 줘? 도대체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힘은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힘은 어디서 오죠? 그러니까 힘은 어디서 오냐면 배부에 따르게 되면 어디서 온다고 합니까? 관습, 카리스마, 그죠? 그 다음에 합법성,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죠. 내 말을 왜 무시해?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왜 똑같이 나눠줘?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민주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혼자서 결정하느냐, 의사결정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정치 권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야기했던 권력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하는 권력의 정당성 문제가 있어요. 정치학에서는. 그러면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이 의사결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것이냐, 정치적 의사결정을, 그 다음 민주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소수가 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인정,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과두정, 이 과두정이 바로 귀족정이 되고, 이 귀족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대의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이걸 이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다수정이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 결정에 승복을 하기 위해선 일단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민주적으로 결정을 할 때 정당성을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베브가 말했던 합법성의 문제죠. 이 의사결정 관철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핵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정치는 바로 이 현실주의적 관점,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가지느냐의 문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라즈웰의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가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 무엇을 가져가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기본소득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이거예요. 다수에게 돈을 줄 거냐, 아니면 기업에게 돈을 줄 거냐. 그죠?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부자들이 좀 돈을 더 많이 내게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누가 가져갈 거냐. 이 문제를 다 결정하는 게 바로 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동선이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라고 하는 관점에 결정되는 것들이 현실 정치에서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현실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런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이제 현상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 정치를 그러면 이런 뿜빠이를 누가 하고 있지? 누가 하고 있지라고 하는 거 살펴보니까 국가가 제도적으로 한다. 이게 국가 현상설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현상설이라고 많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학은 원래 처음에 과학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정치학은 역사와 철학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치학이 현대 학문이 되면서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치학으로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과학적 관점이 되었을 때 이제 정치를 현상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현상적으로 관찰하는 정치의 모습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제도적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 이걸 정치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 헌법이었어요. 이 헌법학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 국가와 제도적 관점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이런 거죠. 지배와 복종이에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관찰된다는 거예요. 권력 관계에서는. 우리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어릴 때 보면 어머님이 용돈을 안 주면 우리가 때려 쓰는 방법밖에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때려 쓰다가 얻어맞죠. 결국은 이제 찍소리 못하고 이제 집을 나왔습니다. 그죠? 가출할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까? 고민에 빠지는 거잖아. 이게 뭐냐면 지배와 복종의 관계는 정치 현상에서 어디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현상설만 가지고도 정치를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국가 현상설도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 헌법과 헷갈립니다. 그죠? 제도적 관점으로 보면 헌법과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계속 접근하게 되면 이게 동태적인 사람들 활동들이 관찰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가 뭔가를 계속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데, 국가의 결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의 의사결정은 하나는 뭐냐면 집행이고, 하나는 집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의사결정은 정치의 영역이죠. 집행은 행정의 영역이에요. 때로는 이걸 경영의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현상설도 이게 정치 현상을 제대로 설명하고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주의 관점에서 정치 현상은 뿜빠이 하는 것들은 이제 막 뿜빠이를 하는 협상과 야합과 회식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집단현상설이죠. 그래서 이 집단현상설은 기본적으로 이스턴의 정치 의미, 이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집단현상설이에요. 그죠? 그래서 희소한 가치를 배분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익 집단들이 로비하고, 그 다음 정당들이 이걸 수용하고, 그 다음 뒤에서 만나 저녁에 술 한잔 먹고, 그 다음 골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번잡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 현상을 통해서 집단들이 경쟁을 통해서 결국 배분 과정에 개입한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턴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집단 현상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집단 현상서의 정치를 설명할 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배분한다는 게 아니라 집단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다원주의, 다원 권력론, 그 다음에 다두정, 뭐 이런 이야기죠. 전부 다. 이게 전부 집단현상서와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집단현상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이제 어떤 관점을 바라보냐면 체계적 관점을 바라봅니다. 체계적 관점. 그러니까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체계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행위자와 그다음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체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학에 들어와 있죠. 행정학 들어와 있죠. 경영학 들어와 있죠. 안 들어간 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구조는 무조건 어떻게 되냐. 투입과 산출 구조가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위자가 있어. 그리고 이 행위자가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주는 변수들이 있어. 근데 이 변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환경이야. 이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교육학에도 적용하죠. 정치학에도 적용하죠. 행정학에도 적용하죠. 경영학에도 적용하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이 설명 방식에 따르고 있는 게 바로 집단현상설이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없으면 자료 3페이지 봅시다. 자, 정치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문제. 정치의 개념이 본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치의 의미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옆에다 하나 적어 두시죠. 정치의 의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전부 다 현실주의적 관점이다. 그래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표시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스웰이고 하나는 이스턴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이스턴이 나왔는데, 실제로 와닿는 것은 뭐냐면 라스웰이 와닿습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건 일종의 제로섬 게임입니다. 근데 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이죠. 이해되시죠? 현실주의는 상대적 이득을 추구해요. 절대적 이득을 추구해요. 상대적 이득을 추구합니다. 3번의 정치의 의미에 보시면 이스턴에 따르게 되면 정치는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그 말이 들어야 되겠죠. 희소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희소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파일을 잘 해야 됩니다. 그죠? 공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파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정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정치 현상으로 분석한 정치가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별거 아니다. 어쨌든 현상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관찰을 해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래서 관찰을 해보니까 지금 주류 정치학하고 딱 맞닿아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턴 전위 체계론입니다. 그죠? 그래서 4페이지에 오시면 이스턴 이야기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스턴은 뭘 빼느냐 하면 국가를 체계로 대체해버립니다. 국가를 가지고는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체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들어갈 빈칸에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예. 자, 그래서 국가가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 이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국가론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이번 바뀐 서울대 정치학 책에도 국가가 사라졌죠. 국가론이. 예, 정치학에서 이제 주제로서는 약간 관심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치학 하는 사람들 계속 관심이 있는데 국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비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관심이 좀 떨어졌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국가라는 개념에 대신해서 정치체계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체계.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개념 이해를 한번 봅시다. 집단현상설과 관련된 권력론이 뭐예요? 다원 권력론입니다. 그죠? 민주주의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다원주의, 다두정 이거죠. 이익대표 체계는 어떻게 돼요? 다원주의입니다. 그죠? 자, 집단을 주체로 보는 민주주의가 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집단을 주체로 보는 민주주의는 예, 다두정, 다원주의를 말하는 거죠. 로버트 달이 정리한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에 다음은 정치의 의미와 관련된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을 해라. 자, 우리는 정치를 입법부, 행정부 쭉 나와 있고 정치적 사회에서 권력이 형성 분배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은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과정. 그죠? 과정이라는 표현은 다른 설명에서는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표현은 집단 현상세에서만 좀 독특하게 나타나는 거죠. 과정, 그 다음에 집단. 자,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된 이익대표 체계 유형은 다원주의. 자, 미주친 입장에서 정치 설명하기 위해 국가 대신에 사용하는 개념이 뭡니까? 체계죠. 정치 체계. 자, 정치의 본질. 정치의 본질은 정치에 대한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죠? 정치는 왜 하는 거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상주의, 현실주의. 현실주의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죠. 그냥 정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예. 자, 그래서 정치의 양면성 문제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1번에 다음 갑과 을은 정치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자, 갑이 이야기했던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치 공동체의 최고의 선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곧 정의이며 기억이 들어야 적당히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선이 정의다. 그럼 이 정의의 뜻은 공동의 이익이다 그 말이지. 공동의 이익. 자, 을에는 뭐가 들어야 됩니까? 권력을 위한 투쟁입니다. 예, 권력과 거의 동일한 말이 힘이죠, 힘. 힘이 설득보다 더욱 효과적이다. 지난번에 이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만약에 세종이었다면 다 죽였어요. 제가 세종이었다면 그렇게 말로 설득 안 해요. 반대하는 신화 있다. 뭐, 글 만들겠다 이러는데, 반대한다 이러면 그냥 목을 쳐. 그지? 내가 지금 현재 관측기를 만들고 천체 망원경을 만들겠다는데, 또 반대하는 신화가 있다. 목을 쳐. 그 목을 치지 왜 말로 설득해? 그러니까 세종이 대단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말로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세종이 제일 위대한 점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처럼 칼로서 할 수 있잖아. 그냥 뭐 도끼로 그냥 때리면 되지. 그 도끼로 때리면 될 걸 굳이 말로서 설득하고 싸우고 혈압 올리고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그래서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저놈을 죽일까? 저놈을 말로 설득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제 의욕을 불태우지. 말로 설득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차츰 시간이 나면 그래 저놈을 죽이자. 네, 그래서 교육은 말로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육자는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 네, 내가 말했다고 바로 애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했다고 여러분들 그 다음날 바로 똑같이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처음에 저도 답답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성인인데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지? 죽일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역시 교육적 변화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걸 항상 유념을 좀 하시고 세종을 생각하시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다음 글을 읽고 기업과 연애에 들어가 적절한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얼굴에서 이제 나타나는 관찰되는 현상은 그겁니다. 현실주의는 투쟁이라고 하는 거죠. 투쟁.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들어갈 이야기는 뭐예요? 질서죠. 질서. 자, 그래서 두 가지 얼굴, 디베르지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뭐 여기는 뭐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은 1%.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정치 공동체 만들었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같으면 이제 정치 공동체가 거의 처음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애들이 맨날 들판에서 혼자 뛰어놀다가 배고프면 아무거나 주워 먹고 하다가 이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각종 원칙과 절차와 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만들어진 원칙과 절차와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적 이런 형태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시도를 다 해본 거죠. 처음에는 한 놈한테 맡겨보고, 한 놈한테 맡겨보니까 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귀족정한테 소수 집단 체제로 최고회의 쪽에 맡겨보고, 그래서 안 들어. 이제는 이제 내가 알 만큼 안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단순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해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황.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정치 공동체의 방금 이야기했던 원칙과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정치 공동체의 원칙과 제도를 만드는 관점들이 누가 나타나죠? 소위 말하는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 정치 공동체의 원칙으로 삼았던 민주주의, 이 원칙과 제도에 대해서 수정과 그 다음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이 민주주의 때문에 지금 현재 고대 그리스가 망할 것 같아. 그럼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딴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아테네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해서 조화롭게 이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거밖에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민주주의 좋긴 한데 얘들 보니까 진짜 안 되겠어. 아는 것도 없고.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죠. 그죠? 그래서 내 아들한테 말 타는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데, 말 타는 기술을 가르치면 말을 잘 타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 아무나 뽑을 수는 없죠. 근데 얘네들 보니까 아무나 뽑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볼 때는 아무나야, 아무나. 애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잘 못하고, 질문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특히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애들이 아는 것도 없어. 이것들한테 도대체 이 아테네를 맡기면 될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이미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이미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비판했던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전문가였어요. 전문가. 이 전문가가 나중에 어디로 연계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데이제죠. 데이제.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전문가를 강조해요.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놈, 많이 아는 놈, 이런 놈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뭘 처음에 주장합니까? 철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철인 정치. 그러니까 철인 정치를 주장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철인이다 이 말이에요. 내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다들 보니까 바보 같은 것들이 지금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지금 현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가 결국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플라톤한테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이 싫은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시라쿠스 섬에서 이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혼합정이에요. 그 혼합정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죠? 군주정과 민주정을 결합시키는 거. 다수정을 결합시키는 거. 이 형태를 주장하고요. 대신에 군주정이든 민주정이든 의사결정을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어떤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법에 따라서. 법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플라톤이 제시를 합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제 돌을 맞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는 원래 아테네 시민이 아니에요. 아테네 시민이 아니고 이 사람은 원래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돌아가면서 출점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관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애초에 귀족들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을 주장합니다. 역시 혼합 정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민주정의 의사결정이 결정되었으면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법치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강조하게 되면 자 우리가 결정 내렸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말을 바꾸면 안 돼. 말을 꼭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민 특성이 뭐예요? 준법의식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고대 그리스 사상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가장 핵심이고 시험에서 나온데도 이거 외에는 뭐 크게 물어볼 만한 주제들이 거의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뭐 윤리학 시험 칠 것도 아닌데 뭐 그 다음 철학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서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주장했느냐 철학적으로 그런 주장들은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일단은 정치학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참 재미난 거는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혼합정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법치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고대에서 만들어졌던 게 중세로 넘어갔을 때 중세에서는 뭐가 사라지냐면 민주정이 사라져요. 그죠? 민주정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신의 뜻이기 때문에 법치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세로 오면서부터 다시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부활하냐면 중세 때 사라졌던 법치와 그 다음에 민주정이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랫동안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이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해서 재구성해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계약론자, 마키아벨리, 그 다음에 이제 존 스튜어트 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를 이론 강의할 때 한번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존 스튜어트 밀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을 읽었던 나이가 몇 살부터 읽었다고 했죠? 예, 3살 때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인 제임스 밀이 어릴 때부터 읽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그리스 정치 사상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민을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의 주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게 된 거고. 일종의 이제 혼합정이잖아, 그것도. 자, 그럼 6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아테네 민주주의의 운영 방식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관리를 추첨으로 뽑고도. 이거는 이제 올해도 시험 나왔고요. 몇 년 전에도 시험에 나왔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는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의 정치 사상이라고 하는 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정치 철학을 최초 주장했다. 그래서 철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주장을 펼치게 됐고. 그래서 이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인이 정치를 해야 된다. 누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려면 사람을 분류시켜야 돼요. 사람을 분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집단화시켜서 분류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금 보니까 이성이 발달한 것 같아. 그러면 정치가를 준비하여라. 뭐 이러는 거죠. 너는 보니까 지금 현재 가슴이 뜨고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군인을 준비하여라. 뭐 이런 거예요. 너는 보니까 저녁마다 맨날 밥을 많이 먹어. 보니까 너는 지금부터 농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새 집단을 분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인간 집단과 인간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지혜, 용기, 절제라고 하는 이 덕성에 따라 재능을 찾아주는 정치,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정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꿈과 희망을 찾아줘라, 재능을 찾아줘라,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일 곤란한 거잖아. 밥도 많이 먹고 이성도 발달하고. 그럼 뭘 선택해야 돼? 꿈과 희망은.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 심리학적인 접근이 뭐냐면 바로 소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마인드, 소울.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마인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인간을 이성이나 감성이나 뭐 이런 것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냥 특별하게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디에 아픈 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 아픈 데만 있으면 그 아픈 데만 고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냥 이성이 고장나면 이성만 고치면 된다는 이야기야. 마음이 고장나면 마음만 고치면 되는 거. 감성이 고장났으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세분화되면서부터 이렇게 발달한 거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 소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발달하는 게 바로 그거죠. 뇌과학. 뇌과학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뭐 이거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면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우리 가끔씩 그런 말 하죠. 마음이 답답하다. 그죠? 저는 가끔씩 가다 마음은 엉덩이에 있는 게 아닐까. 왜? 앉아서 공부하면 답답해지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엉덩이에 있을 것 같다. 뇌를 연구할 게 아니라.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뇌과학을 연구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과 이런 것들 실체를 한번 밝혀보자. 뭐 그런 접근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를 선택을 합니다. 그죠? 현실적인 차선의 정치 옆에다가 바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혼합 국가 법치주의. 혼합정과 법치주의입니다. 그죠? 혼합정과 법치주의. 혼합정과 법치주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법치를 강조했는지만 이유를 아시면 됩니다. 법치주의는 말 그대로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멋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지멋대로 소크라테스한테 독배 먹이게 하고 지멋대로 판결하고 막 이런 것들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플라톤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예, 감정적으로 뭐 휘두른다 뭐 이런 거. 근데 감정적으로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거의 다 감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복합적인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다. 자, 법률에 의한 정치, 차선의 정치를 펼치게 됐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준법 정신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체제는 혼합 국가를 강조했고요. 그다음 혼합 군주제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에서 했던 군주제적 원리, 이 페르시아의 군주제적 원리와 아테네의 민주적 원리를 조화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회를 유기체화시키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를 유기체화시킨다. 그래서 머리를 할 재능은 따로 있다. 그렇죠. 군인을 할 재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다. 농사를 지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건 이제 유기체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할 분담, 그 다음에 기능 분담,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5번. 다음 글 읽고 기업관 예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는데, 플라톤은 중기의 대표적인 저작인 국가라고 하는 책에서 중심적인 덕목으로 제시를 하고 어떤 통치의 내용을 하는 이상국가를 내세우고 있다. 이상국가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예, 철인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인이 통치하는 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떠올라야 되는 거는 이상국가 하면, 플라톤 이상국가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정의론과 철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때 정의의 내용은 뭡니까? 각자의 덕성이죠.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는 것. 각자의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배하는 것. 이게 정의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야 할 말은 정의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철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률이라고 한 책에서 입장이 바뀝니다. 절제를 중심적인 덕목으로 하는 절제니까 이때 말하는 절제는 조화와 균형이에요. 일종의. 조화와 균형. 절제의 다른 말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내 욕심을 절제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그러면 이제 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대표적인 뭐예요? 법치하고 혼합이죠. 법치하고 혼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국가의 나라가 이데아로 존재하는 최선의 나라라고 한다면 법률의 나라는 이 이데아가 반영된 현실의 나라, 바로 차선의 나라인 셈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선의 나라가 바로 이데아가 되고요. 이 차선의 나라는 결국 이제 이데아 밑에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요? 앞에 이제 빠진 게 있어요. 예. 사회과 경론할 때 제가 개념 학습할 때 원형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그죠? 최선의 나라는 이데아고, 이데아 바로 밑에 이제 반대 현실의 나라가 차선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플라톤의 분류 방식에 의하면 이데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데아 개념. 원형. 아시겠나요? 이게 원형이, 일종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페이지에 뭐가 빠졌다고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시민 덕성. 이것만 하면 돼요. 예. 정의로운 국가의 최선의 정치는 좀 전에 했잖아. 철인 정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시민 덕성은 예, 지혜와 용기와 절제입니다. 그죠? 지혜와 용기와 절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을 한번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사상도 뭐 똑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플라톤의 주장에 대한 비판과 개성인데, 역시 핵심은 법률과 혼합국가입니다. 그 다음 역시 준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혼합국가를 주장하면서 전제로 깐 게 뭐예요? 중용이죠, 중용. 중용의 다른 말은 쉽게 말하면 조화와 균형이에요. 조화와 균형. 자,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8번에 보면 국가 생활에 필요한 덕성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메뉴에 보면 국가 생활에 필요한 덕성 두 가지가 있죠. 준법 정신과 중용입니다. 그죠? 빈칸에 이야기는 준법 정신. 기출 문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출제가 안 된 거지 기출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역에. 확인을 꼭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론. 국가의 기원이 있고 혼합적 입헌 국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한다. 그게 같은 말입니다. 다만 이제 혼합 정치의 내용이 다르죠. 혼합 정치의 내용이 플라톤은 군주정과 민주정이었다면, 이 지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귀족정과 민주정의 결합을 강조한다. 이게 바로 이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조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조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도 공화주의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조화와 균형, 모두가 이득이 되는 나라, 이런 관점에 도입된 게 첫 번째 법치였고, 두 번째가 뭐였지? 혼합정이죠. 좀 전에 우리 했잖아. 플라톤 이야기할 때 자제, 절제, 조화와 균형.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공화주의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김주성 교수가 자신의 논문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고대 그리스에는 그런 게 없다. 뭐 이런 이제 지문을 인용을 해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의 내용에는 공화주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공화주의가 포함되어 있다. 자,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바로 그거죠. 혼합 입헌 국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죠? 혼합 입헌 국가. 이거는 이제 서울대 정치학 책이 있을 때 바로 그 이야기였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기출 확인해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타락했다. 중우정이죠. 중우정. 중우의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다수의 군중. 아시겠나요?
이게 이제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즘. 중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빈칸에 들어간 이야기는 혼합 입헌국가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5번은 우리가 좀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상실한 대중에 좌지우지되는 정치가 뭐죠? 바로 중우정치를 말하는 거죠. 중우정치.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중우정치라는 용어를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고, 이들 민주주의에서 국민 대표자가 시민을 통제할 수 있는 통솔력을 상실했을 때 통제 불능이 된 대중들을 폭민, 상대적으로 이성보다 감성이 약해 선동당하기 쉬운 빈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금까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에서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뭐 개와 돼지로 본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몇 년 전까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엘리트나 일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로 이런 인식이에요. 다수 대중을. 그래서 이제 이런 인식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제 안 맞는 게, 고대 그리스하고 20세기 초까지는 그렇다 치자. 근데 공교육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된 상태에서 과연 그럴까? 그러면 이제 많이 배운 놈은 뭐 분노를 안 해? 감정적으로 뭐 행사 안 해?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 다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게 핵심이고, 그냥 이제 차이가 나는 계급적 구분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전부 다 자본주의에서 물신화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제 좀 책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과거에 그냥 사례로 뭉겨두면 되겠고, 좋겠고. 그죠? 그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다음 글은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과 두 명의 글인데, 기억과 내연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은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자의보다 우월한 거는 법이죠. 법률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기억, 법률을 가진 국가. 그 다음에 내연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죠? 뒷부분에 이제 힌트가 있습니다. 일반적 이익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법치를 하고, 자발적인 시민 정부가 되고, 시민의 도덕적 개선에 그 목적을 두는 국가. 이런 국가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혼합 입헌 국가가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죠. 자, 그래서 A는 플라톤이 되고요. B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보는 건데, 원래 아테네 이제 민주정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5번에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결정한 재판은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를 바보들의 뭐죠? 뭐라고 했을까? 다수결이죠. 다수결에 의한 결정. 그 다음에 당시 재판은 배심원들은 어떻게 뽑힙니까? 추첨이죠. 다수결과 추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정치사상이 나오는데, 중세정치사상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무한소입니다. 무한소. 거의 0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우리 수학에서 0을 뭐라고 불렀죠? 미분해서 무한소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으로 그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0으로 간다. 그래서 일단은 0으로 간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실 거는 딴 게 아니고, 중세정치사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법치,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평등, 이런 관념들이 이제 싹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사상의 어떤 맹아들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념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평등이라고 하는 관념들이 생겨나고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중세정치사상을 그냥 이야기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교황이 유럽 전체를 지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교황이 왕한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처음에는 말을 잘 듣다가 나중에 좀 약간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교황한테 이제 이 왕들이 물어보는 거지. 교황한테 도대체 누구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해주는 말은 그지. 하늘의 뜻인 줄 몰랐더냐? 그럼 저도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뜻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알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해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퀴나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퀴나스도 이제 이 말에 대답을 해야 되잖아. 왕들이 물어봤으니까. 그래야 왕들을 이게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데올로기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왕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아퀴나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에게는 이성이 있다. 그리고 그 이성은 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스펙트럼, 프리즘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뜻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순서가 나눠지죠. 자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위계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교황이 하는 말은 괜찮은 말이다. 너희들이 이성의 눈을 바라보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해법을 기도로 했고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연법을 강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기학론에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다. 바로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정치 사상으로 가는데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근대 정치 사상에서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자유주의의 원조를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원조를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 원조. 그죠? 그러니까 고대 정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에서 정치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대 정치 사상에서 제일 관심사였다고 한다면 이제 근대 정치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공동체 내에서 개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근대 정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공동체 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은 당연히 자유주의가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라고 하는 관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볼 이야기는 자유주의의 원조들을 보는 겁니다. 자유주의의 원조를.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근대부터 한번 살펴봅시다.